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법이고 규칙이야. 너 이따위가 날 심판할 자격이 있어? 새벽 4시 특전부대 상공을 가르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산맥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함만이 감돌던 이 시간, 갑자기 하늘이 검은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헬기 편대가 부대 위로 내려앉으면서 프로펠러가 내뿜는 거센 바람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부대 건물의 창문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몽사몽 중의 훈련인가? 하고 중얼거렸지만 곧 이것이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야 저게? 저건 우리 부대 헬기가 아닌데.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궁금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헌병 특수수사대와 군검찰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헬기에서 내려와 부대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수사관들의 발걸음이 자갈길 위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아내기 위해 움직이는 맹수들 같았습니다. 부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웃음소리가 들리던 복도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장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중대장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중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군인의 이름을 욕보인 죄입니다.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얼음 덩어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중희는 계속해서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박중희와 눈이 마주친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그들을 괴롭혔던 상관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밤중에 헌병대가 출동해서 중대장을 체포해 간 것일까요? 평소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박중희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12시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의 억울한 눈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윤은 24살, 키 180cm에 7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근육, 곧게 뻗은 등줄기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군인다운 외모에 진한 눈썹, 의지가 담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도윤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자랐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리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 입대 서류에 부친 없음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을 것이고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정신력도 강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다쳐도 끙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동료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배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윤에게는 한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본부 쪽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저 따뜻한 엄마였습니다. 주말 면회 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몸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도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도윤을 걱정했지만 걱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군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든든하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가 바로 달려갈게. 어머니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어머니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도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주는 힘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중희는 40대 초반의 키 큰 남자였습니다.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빛, 항상 굳어있는 표정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적이고 잔혹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절대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옆에는 항상 앞잡이 역할을 하는 최병장이 따라다녔습니다. 최병장은 28살의 비굴한 남자였습니다. 박중희의 눈치만 보며 살았고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교활함이 어려 있었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독 도윤만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도윤이 부대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도윤이 입대 서류에 붙인 없음이라고 적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부 숙소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박중희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더욱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부모 이혼한 애들은 기강이 없어. 박중희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애비도 없다며? 그러니까 사람 꼴이 저 모양이지. 최병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듣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악마 같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중희의 권력이 무서워서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술잔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런 놈들은 애초에 군대에 오면 안 되는 거야. 가정교육부터 엉망이니까. 박중희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상과 함께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김도윤, 이리 와. 박중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뛰어가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건장하니까 20kg 더 메고 가라. 박중희가 가리킨 곳에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무거운 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당황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10kg을 메고 갈 때 도윤은 30kg을 메고 가야 했습니다. 어깨가 짓눌렸고 등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빨리빨리. 뭐하냐? 박중희가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훈련에는 항상 도윤이 먼저 투입되었습니다. 장애물 극복 훈련에서 가장 높은 벽을 오르게 했고 강화 훈련에서는 가장 먼저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도윤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도윤이 식당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도윤 식판이 없네? 치사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준비해 뒀는데 식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늦게 온 내 잘못이야. 굶어. 최 병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통이 없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한여름 훈련 중에 물통이 사라져서 목이 말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징계를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리정돈이 안 됐다며 벌을 받았습니다. 생활관 청소를 혼자서 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부대 주변을 뛰어야 했습니다. 집구석이 부서진 놈이 군 생활은 버틸 줄 알았냐? 최 병장이 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도윤의 귀를 스쳤고 악취가 났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가정불화 있는 애라 문제 많대.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모 이혼했다던데? 그래서 성격이 좀 이상한 거구나.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도윤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윤은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잠든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도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야간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습니다. 30kg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고 등에는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 나갔지만 도윤은 무거운 군장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윤,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따라와. 박중희가 뒤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도윤이 일부러 느리게 걷는 것처럼 여기는 투였습니다. 도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km를 넘어서자 도윤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통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물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집구석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이런 거야. 최 병장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10km를 넘어서자 도윤의 몸에 더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탈수와 과로로 인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되었고 발목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중희는 멈추라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촉했습니다. 가정이 썩으면 새끼도 썩는다더니 딱이네. 박중희의 입에서 나온 독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도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널 버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도윤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쿵. 둔한 소리와 함께 도윤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군장이 등을 짓눌렀고 얼굴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입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야, 김도윤. 동료 병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히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무실로 가는 동안 도윤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운 도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어깨에는 크고 작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군장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도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은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명백한 탈수와 과로 증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과로로 인한 탈진인데. 의무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박중희는 보고서에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는 찬찬히 글씨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도윤 일병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탈진. 개인적 문제로 판단됨. 특별한 조치 불필요. 현실은 명백한 가혹행위였는데 기록에는 정신적 문제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상급자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의무병이 다가와서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물 좀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의무병이 물컵을 건네 주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중희의 독설, 무거운 군장, 그리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동작전 점검차 한 고위 간부가 아들이 있는 부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상 방문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대 안은 고위 간부의 방문으로 인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군복도 더욱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 인물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복도를 걸으며 부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비도 없는 놈이 버티겠나? 박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깔보며 즐거워하는 악마 같은 톤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인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역광 속에서 그 인물의 어깨 실루엣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견장의 별 모양이 반짝거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은 다 문제야. 저런 놈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흐트러진다고. 최 병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비열했습니다. 그림자 속 인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김도윤 그 새끼는 어디 갔지? 박중희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가 역겨웠습니다. 아, 탈진으로 의무실에 누워 있어요. 최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역시 정신력이 약해. 엄마 밑에서만 자라면. 원래 저렇게 기가 약하지. 박중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자 새끼가 제대할 때까지 아빠 얘기 한 번 못 꺼낸다. 그게 정상인가? 최 병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림자 속 인물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로 인해 시야가 붉게 변했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 인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무언가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환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윈 어깨, 상처 난 손,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결국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들이 그 이름을 무기처럼 쓰고 있구나. 그림자 속 인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 인물은 의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부 어딘가의 사무실 한 인물이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밤늦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함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전부대 의무실 입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이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탈진. 개인적 문제로 판단됨.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서류가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손과 서류만 보였고 얼굴은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사가 무슨 잘못이냐.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침착했을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기록하다니.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통화인 듯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첫 마디였습니다. 평소라면 안부 인사부터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도 막 확인했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인했던 그 사람도 이럴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전화 너머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불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두 사람의 분노가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소.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는 없어. 전화 너머에서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근처 음식점에서 간부 회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술잔이 오가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박중희와 최 병장은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나가야 돼. 박중희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별 아빠라도 없으니 믿을 구석도 없지. 최 병장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듣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천만에. 저런 건 불쌍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지. 박중희의 말에 다른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아버지 계급으로 커버 못해. 넌 진짜로 혼자야. 최 병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흙수저도 서러운데 이혼 가정 꼬리표까지 달고 왔네. 군대에서라도 얻어맞아야지. 박중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상병이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상병은 평소 도윤의 착한 모습을 지켜본 터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병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저런 놈이 우리 중대 명패에 이름 올린 게 수치야. 박중희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군대가 집이냐? 여기선 엄마가 대신 싸줄 수 없다. 최 병장의 말에 정상병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야 도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상병은 녹음 파일을 상급 부대로 전달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올바른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도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도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몸. 불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더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과 더불어 다른 장교들로부터도 정보를 얻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제보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본부에서 중요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다.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헌병대에 수사 의뢰를 했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특전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헬기가 착륙하면서 부대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부대장은 급히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 부대원 연병장 집합.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연병장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이의 얼굴에는 긴장과 궁금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중희와 최 병장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헌병 특수수사대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이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인물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40 중반의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견장에는 별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곧게 뻗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견장에는 별이 둘 달려 있었습니다. 제독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계급의 장성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일병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무실에 있습니다.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을 체포하십시오. 제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정사를 조롱한 순간 넌 이미 군인이 아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했을 성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이 문제라고? 문제는 내 사고방식이다. 제독의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병사들이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부모가 바로 이 두 분이었다는 것을, 준장과 제독이었다는 것을. 박중희와 최병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깔보았던 애비 없는 놈의 아버지가 제독이고 어머니가 준장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위압감에 악역들은 발 뻗을 데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헌병 수사대가 준비해온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압수된 장부에서는 도윤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과도한 군장, 위험한 훈련 우선 투입, 의도적인 징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비도 없는 놈이 버티겠나? 이혼 가정 출신은 다 문제야. 불쌍하다고? 천만에. 저런 건 불쌍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지.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상관이라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증거들도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도윤의 식판을 숨긴 것, 물통을 비운 것,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것 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박중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가정사를 빌미로 한 군 내 괴롭힘, 이혼 가정 차별의 실태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군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따뜻한 침대, 정성스러운 간병. 지난 한 달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도윤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현주 준장과 김성훈 제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김현주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인한 군인인 그녀도 어머니가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성훈 제독의 얼굴에도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위험 있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부친 없음이라고 썼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 김성훈 제독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 두 부모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도윤이 어린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현주 준장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김성훈 제독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체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김현주 준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 김성훈 제독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과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들이에요. 가족은 어떤 형태든 소중한 거잖아요. 도윤의 말에 두 부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를 걱정하는 아들이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맞다.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성훈 제독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상병을 비롯한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정상병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도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상관들과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박중희와 최병장 사건은 정군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정사를 빌미로 한 차별과 괴롭힘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든 군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도윤은 남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그는 다른 병사들의 멘토가 되어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도와주는 따뜻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부모님이 함께 마중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김현주 준장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김성훈 제독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가족의 형태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약자의 상처를 무기로 삼는 마음입니다. 군복을 입은 자라면 누구도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